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튀르키예 2016년 쿠데타와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 이번 시간에도 임명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저번에 행사 다녀왔을 때 그 많이 더웠죠, 튀르키예는? 40도, 41도 정도였습니다. 이스탄불이 덥나요? 앙카라 더 덥나요? 아무래도 앙카라가 내륙이니까 약간 예. 대구 같은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그래 한 방에 딱 설명을 해주시네요 보면은. 그래도 건조하니까 좀 별로 좀 덜 덥다 이런 느낌은 안 들. 저도 그거를 기대했었는데 예. 막상 가보니까 역시 사자가 앞에 찍히면은 예.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다르긴 하다. 사실 날씨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사자가 찍히면 백약이 무효인 것 같고 추위도 저도 이제 뭐 몽골에 갔을 때 보면은 영하 10도 별로 안 춥네 그랬는데 어느 날 영하 20도를 넘어서니까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보면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제가 뭐 좀 변론으로 바이카를 겨울에 갔을 때 영하 35도까지 겪어봤는데 참 그것도 대단했죠. 35도 정도면 이게 눈동자가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보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뭐 여러 장비들을 많이 챙겨가서 그런 참사는 피했고요. 어쨌든 터키 굉장히 더웠죠. 그러시면 어차피 아까 이제 그 정확하게 계셨던 학부가 서울대학교 아시아 언어 문명학부. 아시아 문명학부.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서아시아 주로 전공. 근데 서아시아인데 다니시는 걸 보면은 중앙아시아까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 좀 독자적으로 이거를 카테고리를 넣기에는 좀 애매한 곳인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슬람 문명이기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니까. 네. 결국 그러면 이제 그런 쪽 전공하시는 쪽 하시려고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랍어나 뭐 이런 쪽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튀르키예 뭐 이런 쪽 중앙아시아 하려면 러시아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다 어느 정도 되시는 거죠? 사실 제가 아랍어를 하고 싶지 너무 않았기 때문에 아랍어는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터키어와 페르시아어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5개 국어 정도는 러시아어랑 그래서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세 나라들, 세 제국들이죠. 그 나라들의 언어를 좀 했고요. 네네. 아제르바이잔어를 따로 배우진 않았는데 왜냐하면 터키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어 고른 것도 있습니다. 공부는 쉽게 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귤렌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이 서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칼을 겨누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지난 시간에 말씀해 주실 때는 어떻게 보면 에르도안이 약간 밀리는 듯한 이제 그러한 느낌. 뭐 귤렌 같은 경우는 경찰도 이제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론사들도 해서 대대적인 반정부 뭐 이제 정부 비판 스피커를 이제 대단히 확보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2016년에 이제 쿠데타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이제 일단은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뭐 배경이라든지 그 전개에 대해서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왜 2016년 7월 15일이었냐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분명히 이제 2014년, 15년경에 계속해서 뭔가 파열음이 있던 건 맞는데 어쨌든 그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는 굳이 따지면 14년 선거였죠. 그러니까 이 선거를 통해서 그 에르도안이 아마 이때부터 그 의원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선거에서 흔들리지 않을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2003년에 집권을 했으면 11년 차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슬슬 좀 피로도도 많아졌고 못 살겠다 바꿔보자 뭐 이런 게 나올 법도 그렇죠. 한데 그 매직도 이제 그 경제 성장 이런 것도 그 당시 되면 많이 떨어졌었고 13년도 신흥국 위기를 그렇죠. 튀르키예 위기로 거의 해도 될 정도로 대표적으로 맞은 나라였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도 그 위기에서 지금 못 벗어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14년에 또 선거에 또 상당히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거머쥐게 되면서 권력이 궁도 이제 거대한 궁도 하나 짓고 거의 이번에 갔다 왔는데 크긴 하더라고요. 정말 큰 것 같던데. 그렇게 권력이 오히려 강화가 된 건데 이건 사실은 튀르키예가 2010년대에 겪었던 어떤 안보적인 여러 위기들 이런 것과 연관이 큰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을 둘러싼 상황이 또 급격하게 바뀌면서 그래도 지금 정부가 10년 동안 나름 성과도 많이 내줬는데 그대로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2010년대 안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생각나는 거는 이제 아랍의 봄 뭐 이런 게 있었고 여러 나라의 정권 교체 뭐 발생했고 내전 발생했고 역시 아랍의 봄이 제일 중요하죠. 시리아에서 대거 난민 유입되고 그러니까 시리아와 이집트에서의 사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시리아는 일단 내전이 일어났고 그 내전의 결과로 터키 남부 국경에서 수백만의 난민이 올려온 거는 한 600만까지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에르도안은 유럽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거의 수도꼭지 물 열었다 잠갔다 하듯이. 그렇죠. 우리가 지금 방파제 역할을 우리가 방파제 하고 있으니까 돈 좀 줘. 진짜 죽겠어. 실제로 엄청난 물가 상승 압력과 치안 불안, 주택난 이런 것들이 난민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사실 되게 놀랐어요. 막상 이제 그 규모를 보고 나면 이걸 어떻게 감당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뭐 딴 소리로 이스탄불의 어떤 그 탁심 광장이라는 중심부에 제일 핵심이죠. 우리 명동 같은. 맥주집을 갔는데
종업원들이 터키어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부 아랍 난민들이었고 시리아 난민들. 그러니까 그 정도인 상황인 거죠. 한국으로 따지면은 진짜 뭐 이를테면은 동남아시아 모 국가에 전쟁이 나가지고 예. 명동 한복판에 그 나라 말을 쓰는 가게들이 막 엄청나게 우후죽순 생기고 이런 상황이라면은 국가 입장에서도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야 이거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했을 때 그래도 여기서 괜히 말을 갈아타는 것보다는 하던 사람한테 힘을 실어주자. 그리고 동북부 지역, 시리아 동북부 지역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또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쿠르드인이라는 그 민족 집단이 네 나라에 걸쳐 있죠. 그렇죠.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 예. 그리고 사실은 어쨌든 에르도안이 뭐 쿠르드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정책을 펼쳐왔죠. 방송도 하게 해주고 뭐 언론도 나름 허용해주고 뭐 정당의 그래도 의회 입성도 이제 헤데페라고 하는 그 쿠르드계 자유주의 성향 정당도 뭐 나름 이제 잘 끌어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국경 너머 지역은 자기 통제의 소관이 아닌 거고 그렇죠. 국경 너머 지역의 쿠르드인들의 어떤 역학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이 예민했었고 사실은 미국과 처음 집권 초부터 틀어지게 됐던 그러니까 대체로 사이가 좋았는데 가끔 마찰이 있던 것도 항상 이 쿠르드 문제로 터졌습니다. 2003년에 이라크를 침공을 할 때 에르도안 입장에서는 아니 그래도 그러니까 에르도안뿐만 아니라 터키 입장이기도 한데 아니 그래도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를 조금 억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동남부 국경 지역에서의 어떤 안정이 확보가 됐던 건데 역을 지금 이제 풀어줘 보면 그러면은 사담 후세인이 날아가면은 이라크 쿠르드가 뭔가 불안 세력이 되지 않을까? 기고만장해서 정말. 근데 이라크 쿠르드는 터키 정부가 신속하게 영향력을 확보를 하면서 잘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리아였던 거죠. 시리아에 훨씬 더 이제 호전적이고 대규모로 존재하는 YPG, 로자바라고 하는 동북부 쿠르드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은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PKK라고 하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 좌경 무장 게릴라 여기와 연관이 굉장히 큰 세력이었고 아사드 정부가 실제로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냉전 시대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쿠르드 반군들이 갑작스럽게 남쪽에 배후 기지를 확보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또 뭐랄까 신경이 거슬릴 수밖에 없는 상황. 대한민국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옛날 역사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저 함경도 지방에 있었던 여진 어떤 여러 세력들을 보면서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에르도안 대통령, 그러니까 튀르키예 지도자는 항상 할 수밖에 없군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리아, 이라크, 이란, 튀르키예라는 국민 국가들이 안정적인 국경을 향유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 국경 지역이 불안정해지고 마치 이제 명나라, 청나라, 조선 뭐 이런 건데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아 문제가 굉장히 큰 안보 위협으로 다가왔고 그다음에 이집트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 그러니까 에르도안과 그다음에 카타르가 사실은 굉장히 친했는데요. 이 두 세력은 이제 우리가 이슬람 모더니즘이라는 대안을 좀 더 진지하게 추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우디랑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은 빈살만 왕자 전하님 덕분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와하비즘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입장이 강했죠. 그리고 이 케말 아타투르크의 유지를 잇는 여러 세속주의자들, 뭐 어느 정도는 뭐 냉전 시대 세력과는 달랐지만 시리아의 아사드, 이라크의 후세인, 뭐 바트당 세력들, 바트당 세력들, 그다음에 이집트의 나세르부터 사다트와 무바라크로 이어지는 이집트 군부 이런 세력들은 우리가 종교의 어떤 후진성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세속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우리가 자본주의도 하고 뭐 어느 정도의 자유주의도 추구하고 이슬람도 같이 추구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이러한 중간적인 어떤 입장을 내세우고 이것을 그 알자지라로 대표되는 그 자유 언론 카타르의 그 아랍어로 송출되는 대표적인 그 스펙타클 미디어죠. 그렇죠. 재밌습니다. 보고 있으면. 이 알자지라로 대표되는 어떤 시민사회, 민주주의 이런 것과 이슬람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입장. 그리고 에르도안은 정의개발당이라는 정당을 통해서 선거 민주주의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민선 정부로서 이런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 둘이 그래서 사이가 굉장히 가까웠고요. 이집트에서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집트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두 나라가 굉장히 큰 기대를 겁니다. 그러니까 나세르가 1956년 뭐 이쯤에 등장을 해서 거의 나세르의 후신부터 60년 가까이를 그 군부가 세속주의 성향의 군부가 독재 통치를 해온 건데 경제적으로도 너무 엉망이고 전쟁은 이스라엘한테 맨날 펀펀히 지고 그렇죠. 옛날의 이집트가 아니죠. 인구는 폭발을 하는데 보조금으로 연명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뭐랄까 정의나 번영을 원하는 많은 반대파들이 무바라크 정부를 전복을 시켰던 건데 타하리르 광장, 카이로의 타하리르 광장에서 거기서 근데
가장 세력을 크게 확대한 정당이 바로 무슬림 형제단이었고 예. 이 무슬림 형제단이 그러한 알자지라나 에르도안식의 어떤 언어를 차용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옛날식의 그런 무슬림 형제단보다는 자유, 민주주의, 모던한 느낌, 양복도 좀 입어주고 그런 이슬람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는가? 우리는 에르도안의 터키 같은 나라를 만들 것이다.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에르도안의 터키가 이제 모델 케이스. 그렇죠. 전 세계 그 아랍 세력에서는 뭔가 모델 케이스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르도안 본인 내에서의 정치적 권위도 굉장히 크게 이제 그렇죠. 아랍 전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네. 모델 케이스가 됐으니까. 네. 이게 우리 오스만 제국 시절부터 오던 어떤 그런 이슬람 세력의 어떤 리더로서의 어떤 자긍심도 들고요. 근데 이 무슬림 형제단 정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집트 군부 세력과의 여전히 갈등을 통제하지 못하고 예. 또 그 무슬림 형제단 내부의 강경파들 그 저기 종교 원리주의자들, 예, 살라피스트라고 하죠. 종교 원리주의자들을 통제하지 못해서 이 세력이 그 당시 무르시 정부죠. 무르시 정부가 자중질환을 일으키며 붕괴를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집트의 LCC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키죠. 합참의장이었나요? 그때 네, 아마 참모총장이었나. 예. 그리고 타리르 광장에서 1000명을 쏴 죽입니다. 맞습니다.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죠. 2013년의 일인데 이게 터키인들 특히 에르도안의 표를 던졌던 입장에서는 자기들 얘기로 들리는 거죠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탁심 광장에 끌려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나세르로 이어지는 예. 그 이집트 군부가 케말로 이어지는 터키 군부와 사실은 맥이 같죠. 맥이 같은 예. 지적 계보도 완전히 같은 어떤 예. 물론 성과라든가 능력이라든가 달랐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진짜 위험하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라는 그런 위기감. 그리고 시리아에서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위기를 가중하는 여러 가지 쿠르드 문제, 예. 난민 문제, 아사드 문제, 그다음에 나중에 IS까지 등장하고 이런 상황에서 에르도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결집이 되면서 예. 2014년에 예상을 뚫고 부패와 개지공원 시위를 뚫고 선거의 승리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귤렌에 대한 수사, 어떤 교육, 학교 인가 취소 예. 이런 서서히 조여 들어가면서 압박하는 정책을 취하니까 16년 7월 15일에 어떤 계기고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날 이제 저녁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예. 이때 굉장히 위급했죠.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갑자기 났구나라고 소식이 전해졌을 때 결국은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예전에 튀르키예 몇 번의 쿠데타처럼 그렇게 끝날까? 라는 생각. 그 말씀하셨던 얼마 전에 이집트 생각도 나고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조금 지켜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느낌은 약간 어설프다라는 생각도 사실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게 선수들이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런 일들은 터키의 쿠데타는 어쨌든 개말주의자들이 가장 잘 하기 때문에 해본 사람이 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동 관진입니다만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터키에서 쿠데타의 성공 원칙은 첫째로 민간인에 대한 직접 공격이 거의 없었습니다. 항상 정부만 타격을 주고 1980년 쿠데타가 그 케난 에브렌이라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전두환 정부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많은 어떤 시민들을 고문하고 처형하는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선거가 끝나고 레임덕이 왔을 때 쿠데타를 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집권 말로 가면서 사람들이 뭔가 염증도 느끼고 정치 혼란이 심해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정리한다라는 그 느낌. 그리고 오자마자 빠지는 상황만 정리하고 우리 빠진다. 네. 근데 이제 집권한 지 얼마 안 된 그렇죠. 세력에 대해서는 이제 좀 지켜본다라는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네. 근데 어쨌든 이 귤렌 세력, 쿠데타를 일으킨 귤렌 세력은 케말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관례라든가 암묵적인 내부에서의 어떤 일사불란함, 적극적 지지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웠겠군요. 보면. 네. 그렇죠. 게다가 군의 어떤 수뇌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귤렌 세력이 아직은 손을 못 뻗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귤렌이 나중에 그 90년대쯤에 했던 발언 중에 이제 황금의 세대라는 말이 있거든요. 황금 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육 장학금으로 키우고 있는 이 친구들이 황금의 세대가 돼서 터키의 모든 걸 장악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용어인데 이 황금 세대가 군에서는 케말주의자들의 영향 때문에 그 장성급의 정말 극소수 한두 명 있었고 영광급에 대체로 영광급이나 대부분 위광급이었고 그래서 쿠데타의 핵심이 결국엔 공군이 된 것도 어느 정도의 낮은 장교단 중에서 쿠데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던 게 그 전투기들이었던 거죠. 전투기 조종사들. 상당히 좀 특이했어요. 보통 무조건 쿠데타라 그러면은 당연히 육군이 중심이 되고 해군이나 공군은 옆에서 살짝 거드는 정도 수준인데 공군이 오히려 주도하는 듯한. 그래서 이 어설펐던 쿠데타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굉장히
좀 잔혹한 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시민들이 17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때 막 대거 네. 충돌이 빚어지고 물론 뭐 이집트에서 1000명 죽은 거에 비하면 숫자가 적지만은 그래도 17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당시에 국회의사당을 그냥 전투기가 포격을 하고 예. 탱크가 수십 대가 동원이 돼서 그 이스탄불 보스포러스 대교를 그냥 가로막고 그리고 이때 뭐 이제 그 저도 전시에서 본 건데 그 터키 정부에서 요즘도 계속 그 강조를 하던 그 문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쿠데타 군 지휘관과 예. 일선 아마 장교였나 병사였을 텐데 지금 앞에 시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터키 시민들이 그 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전부 다 거리로 나왔는데 그렇죠. 이거 시민들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니까 타협은 없다. 지지겨버려라라는 그런 답장을 남긴 게 굉장히 나중에서도 큰 센세이션이 됐죠. 대체 얘들은 뭐길래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했던 것이냐. 실제로 발포도 하고 뭐 저는 이제 그거를 전시한 박물관들을 많이 갔는데 영상도 거기서 많이 틀어져가지고 많이 봤는데 진짜 살벌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우리나라 풍경이 될 법한. 그렇죠. 까딱했으면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게 좀 아찔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마르마라에 있던 휴양지에 있었는데 긴급히 피신을 한 다음에 아마 페이스타임이었나 화상을 킵니다. 그리고 터키 방송국의 앵커와 긴급 대담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셀카로 이제 영상을 찍어 올리면서 나는 안전하다. 국민들이여 거리로 나와 주십시오. 예. 이걸 막아야 됩니다. 자꾸 좀 비슷한 어떤 장면들이 떠오르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에르도안이 다시 이제 건재함을 알려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또 뭔가 오해를 하는 게 이것을 이제 케말주의자들이 저질렀다는 것으로 그냥 소급해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원래 있는데. 쿠데타는 그쪽 전공이었으니까 이제 보면. 근데 이미 그때는 케말주의자들은 다 귤렌의 어떤 그런 시도에 의해서 많이 약한 상태였고 오히려 케말주의 성향의 시민들조차도 이건 용납이 안 된다. 시대가 언젠데 그러니까 일단 이때는 쿠데타를 누가 했는지도 그렇게 막 투명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는 아니지라고 하면서 그 약간 국민적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4번의 쿠데타를 겪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그냥 반복이 되는 역사를 가지던 나라인데 이게 이제 정말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거를 몸으로 막아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이 튀르키예 사회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쿠에서 이런 거를 막 조정하는 것을 사람들이 좀 받아들이기 어렵게 된 거죠. 아무리 에르도안 대통령이 독재 권력을 뭐 강화한다라든가 뭐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한다 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말이고 그다음에 16년 쿠데타 이후에 대규모 귤렌파 숙청 작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이제 문제들이 노출이 됐습니다만 터키의 뭐 권위주의화 내지는 비자유민주주의화 얘기가 됐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뽑아서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인데 선거는 나름 있었고 물론 이제 이스탄불 시장도 뭐 이번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스캔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라가 뭐 언론이라든가 뭐 공개된 시민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게 아예 뭐 없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죠. 세계적인 기준에서는 우리가 자꾸 세계적인 기준을 좀 EU 가입국가들이나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하고 세계적인 기준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세계 200개국에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이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나라죠.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형태의 어떤 정치 문화가 30년 동안 학습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뒤집기라는 굉장히 어려웠던 일인 것으로 판명이 났고 또 귤렌 조직이 결국에는 그 공개적으로 정당을 만들어서 자기가 연정을 하든지 뭐 선거에 참여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터키 군부 케말주의 군부는 그래도 역사적인 정당성이 확고한 정당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전쟁 때 이 나라를 구했고 근대화를 어쨌든 이룩을 했고 뭐 에르도안 정부가 아무리 터키를 이렇게 자기들의 업적을 뭐 홍보를 하지만은 그건 다 아타투르크의 업적에 있는 거고 우리 아타투르크의 승계자다. 뭐 이런 역사적 정당성이 있는 사람들인데 귤렌은 그 정도라고는 절대 할 수가 없죠. 어디 보면은 상당히 좀 애매한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세력이 음험한 수단으로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를 하지 못했던. 네, 그게 터키에서의 일반적인 어떤 그런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말 그대로 화가 났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거의 뭐 공무원들이나 뭐 유관자들 수만 명을 정부에서 못 벗게 하는. 뭐 당시 그래서 전투기 조종사가 씨가 말랐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였죠. 그래서 이제 다 너 귤렌주의자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 빨갱이지라는 소리처럼 이제 되게 무서운 단어로 돌았다는 이야기도 사실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나 야당에서도 이게 뭐 자작극이었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귤렌이라는 어떤 그 인물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터키 정치만의 굉장히 고유한 어떤 현상.
개념 인물이었고. 다른 면으로 보면은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이야기하는 딥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연결이 좀 되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보니까. 사실은 딥스테이트라는 말이 원래 터키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네, 데린 데블레티라고 국가의 심층 국가. 그래서 터키 정치를 분석하는 말이 그 터키 군부 케말주의자들의 영향력을 그 데린 데블레티 딥스테이트라고 불러왔고 그것이 이제 아랍 국가들을 설명할 때도 활용이 됐고 그 중동 학자들이 네. 쓰던 말을 미국의 어떤 일반적인 통속적인 용어로 이게 확장이 되면서 예. 그 악명 높은 딥스가 하게 된 건데 그런 원래 이쪽 동네가 네네. 원조군요. 원래 원조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군부가 하고자 했던 딥스테이트의 역할을 귤렌에서는 자기들이 좀 하고 싶어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만만한 역할이라고 봤군요.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역사적 정통성도 있어야 되고 실제적 물리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내부적인 단합도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에서 밀리면은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도. 그러니까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했다라는 어떻게 보면 네. 상당히 교만했던 정치 세력의 무모한 시도. 그렇죠. 그거를 이제 국민들이 막아냈다라고 네. 보는 거고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좌우간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동안에 진행되던 갈등이 이제 이런 식으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상황을 토대로 이제 일단은 그 문제는 해결을 그 이후에 이제 숙청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거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뭐 야당에서는 예. 아니 2000년대에는 그러면은 그렇게 잘 친하게 지냈으면서 왜 지금 와서 예. 너희도 알면서 그때 놔뒀던 거 아니냐 보면 우리 공화인민당 케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서 알면서 나왔던 거 아니냐 내지는 뭐 아니 숙청을 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좀 정교하게 숙청 좀 해라 우리까지 지금 도매금으로 넘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 쿠데타의 충격이 너무 대단했고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이 결집했다는 효과가 굉장했기 때문에 에르도안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그때 누렸죠. 그러나 2016, 17, 18 이 쿠데타의 어떤 여파와 여러 세계사의 또 전개를 통해서 이제 고난의 시기가 또 열리게 되는 거죠. 어쨌든 튀르키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참 영광스러웠던 기억, 경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큰일을 겪고 나면 사람들은 바뀌잖아요. 사회도 바뀌고. 네. 그러면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이 쿠데타 전후를 해서 이제 뭔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서구 어쨌든 튀르키예라는 나라가 나토 회원국 지금도 나토 회원국이죠. 핵무기도 배치돼 있는. 네, 그 튀르키예 심지어 그 에르도안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과 얘기해도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고 우리 나토랑 공조 작전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자꾸 막 반서방 이런 거로 몰아가면 곤란해라고 이제 저한테 막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해주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이제 워싱턴과 브뤼셀 그러니까 유럽연합이죠 여기와 전체적으로 톤을 맞춰가도 외교 전략이 굉장히 수정이 많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귤렌 송환을 둘러싸고 처음 벌어집니다. 귤렌이 그때도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영주권을 따고 계속 있었는데 뭐 이 과정에서 재밌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딜 웩수주 스캔들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그건 또 뭔가요? 아딜 웩수주라는 사람이 이게 신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신학은 이슬람 신학이겠죠. 이슬람 신학 교수고 귤렌과 굉장히 가까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쿠데타 당일날에 공군기지에서 체포가 됩니다. 신학자가 왜 공군기지에 있을까? 너무 미스터리한 일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난리가 났고 이 사람이 그래서 체포가 돼서 너 대체 거기 왜 있었니? 라고 하는데 갑자기 법원에서 구속 풀어줘. 불구속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그 터키에서는 정부 측에서는 뭐라 추론을 하냐면은 그 높은 확률로 이 사람은 그 현지 군대에 그 귤렌의 지시를 하다라는 인물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을 풀어준 사법부 관료도 한통속이고 이 사람은 아마 발칸 쪽 국경을 통해 가지고 유럽 내지는 독일 쪽으로 피신을 한 다음에 도주를 해서 신분을 숨기고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이거는 뭐냐 하면서 이 사람의 출입국 기록 아딜 웩수주라는 그 신학자의 출입국 기록을 뜯어보니까 미국을 202번이나 왔다 갔다 한 거죠. 그래서 대체 미국을 왜 간 거냐 하면서 결국 귤렌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서화된 증거를 남기지 않고 혹은 뭐 녹음 자료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 지시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비행기를 탄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심을 받게 되고 트럼프 당시 행정부에다가도 17년에 들어서 귤렌 좀 송환 좀 해주시오 하면서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나 이제 미국 그냥 뭐 이건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조야 전부가 귤렌 착한 친구 아니었나? 갑자기 이제 우리 뭐랄까 약간 다 덮어씌우는 거 아니야 보면 당황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서 서구와 벌였던 어떤 그런 알력 다툼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서구에서는 계속해서 에르도안 정권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있던 상황이었고 귤렌은
어쨌든 이 사람이 펜실베니아에 살면서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로비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착한 무슬림으로서. 착한 무슬림으로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아니 왜 영주권자를 네가 뭔데 우리 보고 내놓으라 마라이며 뭐 쿠데타 그거 뭐 얘가 했다는 증거 있어? 증거 갖고 와 했는데 아니 정황만 넘쳐나지 이게 진짜 귤렌이 했다는 그 확실한 스모킹건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요. 뭐 음성 녹음이라든지 네. 아니면 문서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누구는 알고 있지만은 그 모두가 그 스모킹건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미국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정의개발당이나 튀르키예의 어떤 그 친정부 세력에서는 이 반미주의라는 게 굉장히 크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반서방 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예, 그리고 그 뭐 이건 뭐 실제인지 소문인지 이건 제가 좀 확인을 좀 더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쿠데타 과정에서 예. 러시아가 에르도안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네네, 감청 줬다. 자료 같은 거 예. 줬다는 거 말이 굉장히 파다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이 나름대로 준비를 했었다. 뭐.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한 일이었던 게 15년도에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터키와 러시아가 엄청나게 험악했었죠. 한판 붙었고 그때 전투기도 격추되고 그렇지 않았나요? 예. 그 아마 러시아 전투기가 그 추락되는 네.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보면은.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아사드 정부를 지지하고 있었고 예. 터키는 그 자유시리아군을 비롯한 뭐 지금 정부죠. 결국은 이제 네, 지금 정부가 뜻을 달성을 했죠. 네, 예. 그 거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시리아의 향방을 둘러싸고 상태가 엄청나게 험악해지다가 근데 러시아가 그래도 뭐랄까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는 좀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감청 자료를 넘겨줘서 그 터키나 에르도안 입장에서도 러시아에 좀 이제 은혜를 받았다 예. 어느 정도 협조를 받았다 그래서 좀 칠러적인 방향으로 외교 정책을 조정을 하면서 막 브릭스 얘기도 하고 그렇죠. 1대1로 당시 1대1로가 좀 시즌 초창기였는데 그런 것에 합류하겠다는 얘기도 하면서 자꾸 균형 외교 내지는 다극 외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독립적인 뭐 다극세계의 어떤 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이제 이런 쪽이 사실은 이 쿠데타 이후에 본격화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러시아, 중국, 이란을 많이 묶어서 생각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둘러싸고 유럽과 싸우고 중국은 뭐 대만이나 서태평양 지역을 둘러싸고 미국과 경쟁을 하고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과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양분적인 세계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게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이해하기 편하죠. 근데 터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예. 이 나라가 주변에 걸쳐서 굉장히 커다란 어떤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카타르 같은 경우 예. 17년에 카타르 봉쇄라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렇죠. 이 사우디랑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터키 군이 사실 카타르에 이미 배치가 된 상태였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그 수송기들이 카타르의 식료품 같은 예. 거, 유제품 같은 거를 유제품은- 엄청나게 실어 날라서 카타르 봉쇄 초반을 견디는데 큰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카타르가 굉장히 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터키 정부의 약간 그 뭐랄까 뭐 비자금이라든가 혹은 그 여러 자금 투자 이런 것에서 굉장히 큰 걸로 보답을 해줬다는 후문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리비아 같은 경우, 예. 리비아도 그 트리폴리 정부와 벵가지 정부 지금도 로- 싸우고 있죠. 보면. 네, 동서로 싸우고 있는데 여기도 러시아가 후원하는 그 동부 지역 정부가 서부의 트리폴리 정부를 엄청나게 몰아붙이고 있었는데 터키군이 투입이 돼서 서부 지역 정부를 구해내면서 그외에는 리비아의 균형을- 어떤 세력권을 구축을 한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카프카스가 있죠. 그러니까 아르제르바이잔과 힘을 합쳐서 아르메니아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거기를 이제 수복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또 지금은 아르메니아의 그 니콜 파시냔 총리를 자기 밑으로 이제 불러가지고 길 좀 열지 그래. 아제르바이잔이랑 우리 사이에서 같이 길 열고 서로 잘 지내면 잘 어때? 이렇게 맨날 길막하고 그렇게 싸우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리아에 대해서는 이제 북서부의 이들리브라는 지역에 묶여 있었던 그 예. HTS 하타릴 아샴 여기를 이제 후원을 하면서 순식간에 그냥 전격전으로 알 아사드 알사드. 정부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알 샤라가 이끄는 시리아 그 공화국을 다시 만들었죠. 예. 그리고 엄청난 성과예요, 네. 사실. 그리고 세르비아의 이제 부치치 정부와 헝가리의 오르반과도 협력을 해서 그 발칸축을 통한 인프라 사업을 또 굉장히 많이 따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권역을 구축을 하면서 약간 지정학적 방파제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고, 여기 과정에서 서방과 러시아나 이란이나 다 터키한테 물을 먹었습니다. 그렇죠. 네. 다 어떻게 보면은 어떨 때는 이쪽 편인 것 같고, 어떨 때는 저쪽 편인 것 네. 같고. 근데 결국은 지켜보면 다 튀르키예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자기가 결단을 내려서 한 행동이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대체 이스라엘과는 좀 어떻게 그 붙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란과 러시아가 약간 팽창을 하면서 도전을 해오는 형국에
튀르키예가 이제 서방 편이었다가 러시아나 이란 쪽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러면서 사실은 약간 장막 뒤에서 좀 관심을 덜 받았던 상황이었다면은 지금 이란 세력이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고 중동에서 이제 이란의 존재감이 옅어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한 알고 보니까 이 상황에서 터키만 엄청 이득을 받고 그렇죠. 터키 시리아로 이어지는 이 지중해 축선을 확고하게 그다음에 카타르까지도 그렇죠. 리비아까지도 연결되고 그다음에 뭐 소말리아 이쪽에도 이제 파견이 홍해 쪽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동에서 어쨌든 항상 그 생존주의적인 불안을 느끼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에르도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어떤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터키 입장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권역을 구축함으로써 생존을 우리도 모색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 터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터키에는 첫 번째로 이 나라의 트라우마는 아까 말했던 독립전쟁의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에서 우리가 패배했고 오스만 제국이라는 강성한 제국이 조각조각 무너졌고 그래서 사실 에르도안에 대해서 그 아타튀르크와 에르도안의 관계에 대한 문제까지 이게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그 많은 비판자들은 아타튀르크의 터키가 에르도안의 터키로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에르도안이 근본적인 노선 전환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이 정의개발당 정부 입장에서는 이건 계승입니다. 근데 뭘 계승한 거냐 했을 때 서구화를 계승했다기보다는 우리는 위기에 처한 국가를 강력한 어떤 힘으로 돌파하는 어떤 그런 위기 극복의 어떤 전통을 계승했다. 외세에 대한 어떤 경계 이런 것을 우리가 계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쭉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에르도안이라는 사람,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우리가 이제 접하는 건 주로 이제 외신을 통해서 이렇게 접할 때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고 여러 가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하나씩 사건을 뜯어서 보면은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고 그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오히려 영향력을 확대를 하고 균형을 잡으면서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대단히 공격적이면서도 여러 가지 현란한 외교수를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진짜지? 어느 모습이 진짜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터키라는 나라가 지금 약간 신오스만주의라고 하죠. 과거 오스만 제국의 강역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보하는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신명나게 설명을 했지만은 실제로 가보면 경제는 정말 힘듭니다, 진짜. 터키 리라는 뭐 완전 폭락을 했고. 그러니까 리라가 폭락을 하면은 저희 같은 외국 사람들은 외환으로 좀 그래도 싸게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물가 자체가 엄청나게 폭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과 물가 차이가 없습니다. 죽을 맛이겠군요. 네, 거기 현지 사람들로서는 정말 힘든 상황이죠. 이제 그러나 이제 터키 입장에서는 그 나름의 그 리라화 정책이라든가 여러 이제 외환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들이 뭐 이것에 대해서 뭐 포퓰리즘이다, 표 사기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은 사실은 이 외환 통제를 통해 가지고 국내의 그 방산 기업이라든가 수출 기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건설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요 전략 산업들 사실은 이게 부가가치가 엄청 높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국가를 지탱하는 데 있어서는 핵심적인 영역이죠. 그리고 외국에서 이제 영향력을 행사하고 외환을 통해서 거래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통제력과 그다음에 버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고통스럽게 선택한 면이 있는 거고 이 두 모습이 다 진짜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책 안보 위주의 정책을 통해서 제국이 확장이 되고 그 뭔가 뭐 국가도 나름 이제 반석에 올랐지만은 국민들의 삶은 조금 팍팍해지고 어려워지고 이런 어떤 두 모습들이 사실은 이제 다 동전의 양면이고 진짜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의 어떤 균형이 흔들릴 때 그 정권이 이제 위기에 처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이제 뭐 팍팍하다 여기에만 집중을 하면은 당장은 무너질 것 같은 나라 뭐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나라에도 엘리트들이 있는 거고 그 나라 엘리트들도 다 좋은 교육 받고 나름 그 실무를 하면서 스케일이 크세요. 제가 보면은.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럼 과연 그런 권력욕 혹은 뭐 아니면은 그러니까 합리성이 없이 움직였겠냐? 이런 어떤 말을 좀 하고 싶은 거죠. 어쨌든 저는 사실 이 튀르키예라는 나라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걸어왔던 역사가 만들어준 어떤 시야의 범위, 스케일 뭐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딱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한이라는 하나의 이제 적대국만 접하고 있는 상황하고 수많은 적대국과 보면 여러 가지 정말 국경선이 막 맨날 변하는 나라에 있는 나라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데 그건 좀 부럽기도 하는 게 보면은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은 어떻든 튀르키예를 이제 다극 체제라는 이 체제 하에서 어떤 포지션에 갖다 놓을 것인지를 판단을 했고 어떻게 보면 20년 동안 그걸 나름대로 밀어붙여서 성과를 거두고 있단 말이죠. 과연 이제 요즘에도 보면은 뭐 한국 뭐 이제 미국 중국 뭐 대립 구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뭐 G0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압도적인 패권 국가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대한민국은
우리 임명보 선생님 보시기에 이런 다극 체제의 어떤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일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극 세계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터키 나름의 길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얻은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극 세계의 한 극이 되겠다라는 어떤 노선, 이런 노선을 취한 나라들이 몇 나라 있죠. 인도도 있고, 이란, 예. 사우디, 러시아, 브라질, 예. 남아공도 어느 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사실 그게 정답이라서 그거를 꼭 고른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이제 방향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서구식 어떤 그런 그 체제에서 우리가 나름의 안정적인 어떤 위치를 그냥 계속 점유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다극 세계에서의 어떤 그런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런 여러 노선 과정에서 그 나라들의 어떤 처한 구조, 역사적 우연성, 지도자의 특성, 뭐 국민들의 성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터키는 우리는 해볼게 했고 달성을 해낸 거죠. 여기에는 당연히 여러 조건들이 있습니다. 보스포러스라는 정말 최강의 지정학적인 요충지를 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이란과 서구가 붙어버리면서, 그러니까 맞붙게 되면서 터키에게 열려진 뭔가 이 중간자의 포지션. 그렇죠. 되게 자유로운 포지션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오스만 제국 600년의 역사가 주는 어떤 제국의 기억과 네트워크, 그것이 역사로 부활되는 경험들. 또 투르크란 또 민족, 투르크 민족도 있죠. 그 중앙아시아와 뭐 그 시베리아까지 뻗어나가는 투르크의 어떤 그런 네트워크도 있고, 이런 것이 터키는 자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해 볼게라고 에르도안이 노선을 선택했을 때 그 효과를 거두는 정책들로 나타났고, 국민들의 전부는 아니죠, 물론 당연히 거기도 다당제 국가니까 다수가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온 건데, 한국은 사실은 그러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죠. 우리가 뭐 보스포러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이 다 헤비급입니다. 예, 주변이 그리고 너무 헤비급이죠. 터키 주변에서 터키가 러시아 빼면 제일 센 나라인데,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제일 약한 나라이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사망인 나라들이 막.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뭐 터키처럼 광대한 제국을 한 나라기보다는 일국적인 어떤 차원에서 머물렀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이미지를 잘 만들어서 K-팝 데모노터스 같은 것도 만든 것이고, 그 지정학적인 하드 파워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를 구축한 거죠. 세계에서 가장 무해한 돈 많은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이죠, 보면. 그렇죠. 아마 카타르보다도 무해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지금의 노선, 그러니까 그동안 안미 경중이라 하죠, 소위. 안보, 미국, 경제는 중국.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큰 균열이 어쨌든 앞으로 왔죠.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그러니까 터키가 어쨌든 케말주의 노선, 나토 일변도 노선이 뭔가 그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나름의 노선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뭐 그게 꼭 터키를 배우자, 인도를 배우자, 뭐 러시아를 배우자, 이런 거는 한국 실정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보는 거고, 다만 한국 실정에 맞는 게 우리가 무엇인가는 좀 우리의 관점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아제르바이잔 연구나 이런 거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서구의 안경이 아닌 러시아의 안경이나 중앙아시아 쪽인 안경이나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비교를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안경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한번 좀 세상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남의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봐도 문제가 없었던 거는 그 팍스 아메리카나가 너무 훌륭한 패권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약간은 다른 버전인 이제 유럽 안경을 우리가 쓸 수도 있었죠. 뭔가 인권, 인권이나 가치, 뭐 그런 여러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탈냉전 시기에 30년 정도죠. 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 시기는 그 안경을 써도 너무 문제가 없었고 눈에 잘 맞는 안경이었다. 실제 현실과 이게 도수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뭔가 이 괴리가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의 관점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세상에 여러 관점이 있는 것이고, 여러 관점이 충돌을 하는, 사실 이런 시대가 역사에 몇 번 있었죠. 그렇죠. 1930년대나 냉전 시대나 이런 시대가 사실은 그 경랑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단일 패권, 그러니까 모두가 인정하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죽일 듯 살 듯 싸우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데서 사실 기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은 세계 선진국으로 도약한 것도 이런 어떤 시대에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된 것이고, 모든 강대국들이 다 그런 식으로 도약을 했습니다. 안정된 시대에는 안정된 질서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서 생존을 하면서도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 편하게 썼던 안경을 이제 좀
좀 조정을 내려놓고 다른 안경도 써보면서 네. 뭐가 현실인지를 좀 파악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튀르키예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딴 데서 또 이란 얘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뭐 이란의 관점이 옳다, 터키의 관점이 옳다, 뭐 이제 이런 말을 하려는 거 아니고 제가 뭐 거기서 뭐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은 것도 아닐 뿐더러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경을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남의 나라는 써볼 필요는 있다. 남의 나라는 어떤 안경을 쓰고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런 색깔로 세상을 바라볼까? 이런 좀 관점이 좀 중요하고 그럴수록 좀 다양한 시선들을 종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구본 연구소 시작하면서 항상 하고 싶었던 그 이야기였는데 오늘 임명국 선생님이 제 생각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튀르키예 2016년 쿠데타와 관련된 이야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작년에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되게 비슷하다라는 동질감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으로써 어떻든 일부 세력이 멋대로 상황을 바꾸려는 것을 막아냈다. 동질감은 여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2시간에 걸쳐가지고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상황에서 어떤 길을 걸을지와 관련된 좋은 말씀 해주신 임명국 작가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려도 되겠죠? 아, 물론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